네, 우석진 교수, 김원장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연히 그 이란 공습이 미치는 여파부터 그 전에 저 말씀, 예. 또 말씀을 광고 하나. 뭘 또 잠깐 패럴림픽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예. 밀라노 코르티바 패럴림픽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KBS가 중계하죠. 네, 네. 친정사랑. 그러니까 이게 MBC 와서 KBS 광고하니까 정산을 근데 해야 이제 되는데. 이건 패럴림픽이잖아요. 공익적 차원이니까 패럴림픽이고, 얼마든지 하셔도 그리고 돼. 우리가 흔히 패럴림픽 이러면 좀 재미없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전부터 보면 제가 이제 스포츠 좋아해서 그런데 이게 그 선수 한 명 한 명의 그 히스토리를 우리가 알면 훨씬 또 그 경기 내용을 잘 이해하면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는데 많은 관심 가져. 우리 패럴림픽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되게 후천적 장애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누구나 될 수 있는 네, 거예요. 열의 8은 이제 후천적 장애인인데 대부분 군에서 장애를 얻은 분들이 많고. 저도 장애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꽤 높아요. 그래요. 네,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운동하다가 다쳐서 장애를 얻고 패럴림픽 이렇게 출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 우리가 한 명 한 명에 관심 갖고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중계는 KBS. KBS 얘기니까 어제 KBS 이사장 불신이 많이 가결됐던데요?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몇몇 이사도 그만둘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이사회가 개편이 되면 이제 바로 사장 문제 나올 거고. 네. 그죠? 김원장 기자님 어떻게 이게 네? 어떻게 차기 사장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때요? 저는 그 앞에 빗질하기라도 감사합니다. 빗질하기라도 좀 쓸 수 있었으면 지금 출연시켜 달라고 지금 벌써 미리 선을 대. 농담이고요. 네. 근데 자, 경제 이야기하죠. 네. 광고가 아니라 패럴림픽은 그러니까 공익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 네. 말씀 잘해 주셨어요. 예. 예고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MBC 와서 KBS 광고하는 거 재밌어요. MBC도 공영방송인데 왜 그러세요? 네, 아무튼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LS증권 이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증시부터 이 이사님은 어제의 어떤 그 증시 5,093 마감은 이게 거의 바닥권으로 이렇게 진단하던데 두 분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자본시장의 가격을 예측한다는 건 신의 영역이고 다만 우리가 지금 2,600에서 6,000 훌쩍 넘어갔다가 지금 이틀 동안 1,150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건 본 적이 없고요. 과거에 이제 2001년도 이럴 때 이렇게 근데 이틀 연속 이렇게 떨어지는 건 본 적이 없고. 그러면 여기서 질문 다시. 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제가 드렸던 질문.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그때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저는 조금 더 그때 지켜보다가 안정이 되는 것 같으면 저는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증시가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자본시장의 체질,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체질을 고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우리 기업들이 내고 있었거든요. 방산은 지금 방산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반도체 기업이 아시다시피 올해 거의 두 기업이 200조를 훌쩍 넘는 200조 원이 훌쩍 넘는 영업이익을 올린다는 건 우리 경제사에서 실제 실적이 뒷받침돼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기사에 이건 이제 폭락하기 직전인데 무슨 기사예요? 사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골드만삭스. 이게 두 개 빼고 나면 4,700이다. 자꾸 이런 이야기 지금 이제 한 4점밖에 안 되겠죠. 이틀 동안 급락을 했으니까. 근데 이건 조금 잘못된 표현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주식도 이렇게 고루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이제 들어있는 기사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국 증시도 지난해 나스닥이 21% 올랐는데 M7 빼고 나면 7% 8%밖에 안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도 3전 닉스 빼면 코스피 4,700이 적정선이라면 예전에 비하면 이것도 두 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전 하이닉스 빼면 4,700이라는데 지난 정부 때는 3전 하이닉스 넣어서 2,60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우리가 올려놓은 자산 시장에 대한 저평가가 아닌가 좀 서운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언론 들어가서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 몇 년 전에도
IT 버블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고 AI라는 어떤 거대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산업을 끌고 가는 업종이 불이 붙기 마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옥석 가리기는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그런데 이 두 개는 빼고 하면 이렇게 낮아진다. 이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우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증시? 여하튼 저는 뭐 우리 증시의 하단 정도가 뭐 5천에서 6천 그 사이라고 지금 사실 보고 있는데 지금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오만을 중재자로 하고 합의가 잘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가 그래서 합의가 뭐 무슨 뭐 빠그러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좀 미국이 원하는 축으로 이란이 양보를 해 가면서 합의가 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브리타가 이제 맞은 거기 때문에 예측하고 있던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더 많이 반응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주식을 던졌을 때 잘 팔리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량이 풍부하니까 그리고 기관들이 잘 받아주기 때문에 그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좀 달러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 했을 때 바로 처분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가 좀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거고 또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도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러한 이제 이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장세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반응하지 않았나 싶고 네. 예, 살려주십시오. 아니, 앞서 염승환 이사도 이야기했지만 전쟁 때문이라고 하지만 물론 전쟁이 트리거가 됐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급등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진짜 이렇게 급등하면서 조정받을 순간에 조정받지 않고 올라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매를 맞지 않아서 지금 매를 더 크게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증시가 그렇게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염의사 얘기는 어차피 이제 조정 국면에 진입할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이게 지금 이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주가는 또 약간 그렇고 지금 이제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거의 봉쇄돼 있죠. 예, 거기가 저희가 우리한테 굉장히 좀 아픈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실물에도 이제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런 경험을 뭐 70년대도 여러 차례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뭐 오일 쇼크인데 오일 쇼크를 통해 가지고 그 경제학에서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용어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거고 그때도 우리가 성장률이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반토막 나고 물가는 막 24%, 25%씩 오르고 막 이제 이럴 때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산업 구조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하고 이 문제가 전쟁이 너무 장기화되면 곤란하다 진짜. 그러면은 우리 실물 부분으로 이제 주가는 이제 금융이고 그림자 같은 부분인데 이제 실물 부분으로 옮겨 붙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는 굉장히 서민까지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다행인 건 뭐냐면은 올해 재정 사이드에서 보면은 세수가 좀 좋습니다, 올해. 올해가 좋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 조금 여력이 좀 있어요, 올해. 그래서 이 국민들이 고유가 국민이 이제 뭐 조만간 오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선박 운임이 지금 한 10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랬다면서요. 예, 10배 가까이 뛰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유가에도 이제 점점 이제 영향이 올 건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중산층 서민부터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양한 뭐 유가 환급금 제도라든가 바우처라든가 써가지고 그렇지. 너무 뭐 이거를 뭐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은 너무 큰 타격 받지 않도록 유가가 오르니까 어차피 물가가 이제 덩달아 오르는 거죠. 오르게 됩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오일 쇼크 이야기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70년대, 73년, 4년, 2차 오일 쇼크가 이제 78년 뭐 이 정도 이 무렵인데 제가 선배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어제 무슨 칼럼에 나왔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름 수입하고 기름이 의존도가 높았냐면 지금 우리가 9시 뉴스 하잖아요. MBC는 8시 뉴스 하고 그때는 10시 뉴스였대요. 사람들 하루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재우려고 정부에서 뉴스를 1시간 당긴 거예요. 그래서 MBC 진짜? 9시 그렇게 해서 불이라도 1시간 더 빨리 끄게 하려고. 진짜? 나 그 얘기 처음 듣는데. 아침 방송도 2시간이나 미뤘어요. 그래서 아침 라디오라는 시장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걸 6년 7년 했으니까 우리가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다.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게 없었던 나라였나. 네. 지금 금리 말씀하셨지만 핵심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경제의 모든 건 금리고 그건 이제 인플레이션이 결정하니까 물가가 결정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3저 호황으로 이만큼 컸다 했는데 지금 이제 3고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금리 고금리, 고유가, 고유가, 고환율. 네, 고환율. 고환율은 이제 우리에게 수출은 좀 유리하지만 이제 우리가 무슨 정책을 펼 때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정부가 돈을 풀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을 운용하는 운신의 폭을 굉장히 좁히는 것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다. 지금 우리 국채 금리가 며칠 동안에 확 뛰어 올랐고 미국도 다시 4% 10년물이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그 기회비용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예, 돈의 값이 더 비싸졌으니까 뭔가 당신이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할 때 그 값어치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거거든요. 경제가 무거워진다는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태가 길어지면 우리한테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뭐 고환율, 고유가는 전부 다 물가로 결국은 수렴이 될 거고 그러면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층이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우석준 교수님이 그나마 이제 재정 여력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면 결국은 서민 지원으로 좀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해 뭐 기업 실적도 좋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지금 잠재 성장률보다는 조금 위로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네. 세수 진도율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도 법인 실적 좋았기 때문에 법인세 당연히 좋을 거고 뭐 이럴 거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뭔가 올해 어느 순간에 추경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추경 얘기가 나오겠네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우리 그 국가재정법상 추경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추경할 요건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하나의 요건이 뭐 지방통합, 하면은 이제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서 재정 소요가 생기면은 그 추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던 게 이제 재난이나 이제 아니면 뭐 경제가 어려워지면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지금 계기가 지금 만들어졌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지금 높고 이란의 저항이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란이 지난 이스라엘이랑 한번 싸우고 났을 때 이 전쟁의 그 진행 양상을 장기전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싼 무기 쓰고 중요한 무기는 나중에 쓴다. 지금 이런 작전이기 때문에 지금 기세가 만만치 않아서 미국도 좀 트럼프도 판단 좀 잘해봐야 된다. 장기전으로 끌고 들어가서 중간 선거 맞이하면은 진짜 큰일 난다 지금 큰일 나. 나는 어떤 전문가도 특히 자본시장에 있는 전문가들 누구도 이란 공격해서 그것이 단기전에 정권 교체로 끝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사람을 트럼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있잖아. 우리가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카다피를 리비아에서 축출했을 때, 후세인을 축출했을 때, 마두로를 축출했을 때 다 국민들이 나와서 환호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혼란이거든요. 혼란. 근데 하메네이도 역시나 마두로 2인자가 지금 집권해가지고 지금 하메네이도 뭐 둘째 아들이 집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두로 어게인, 하메네이 어게인이라고 그러던데. 거기도 근데 어게인. 이걸 도대체 이제 이 불을 왜 당겼는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고 우리처럼 우리 일본 중국인데 그 이제 잘 나가는 경제하는 나라 중에 기름을 다른 나라에서 얻어와야 하는 나라들이 중국, 일본, 한국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텍사스에서 그 아까 예비 선거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텍사스에서 첫 번째 그 민주당 상원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주 상원의원은 이미 민주당이 한번 이겼고요. 20몇 년 만에. 네. 그럼 이거는 저 사병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대구에서 이제 그런 셈이죠. 사실은 텍사스 20, 30년 전에는 또 민주당 텃밭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보수의 텃밭인데 거기마저도 흔들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저는 안 써봤는데 클로드? 네. 이걸 이용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에도 팔란티어 기술이 있고 클로드 기술이 있는데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외신을 종합해 보면 예를 들어 이제
공습의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제일 최적이다. 이런 걸 이제 클로드가 적용해 줬다는 것이고 뭐 엔트로픽이 만든 AI고요. 몇십만 개를 쫙 돌려갖고 이거다 이렇게 뽑아줬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핵심은 대규모로 인간 그러니까 대중을 감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자율살상 말부터가 너무 자율살상 예. AI가 스스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엔트로픽 그러니까 이 클로드를 갖고 있는 이 엔트로픽과 미국 국방부가 충돌해서 결국 엔트로픽과의 계약을 하루아침에 그냥 해지해 버리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나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우리 정부가 알고 싶을 때는 공공이 알고 싶을 때는 영장 쳐가지고 판사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AI는 제가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가고 어떤 통신을 했고 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의 지도를 완전히 그려낼 수 있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렇게 얻은 정보로 그가 적이라면 AI가 인간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스스로 살상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엔트로픽의 경영진들은 우리는 그걸 쓰지 못하겠다. 실제 지금 전쟁에서 여러 번 미 국방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나 봐요. 예를 들어 적진의 뭐 보급로를 막고 있는 소대 병력을 뭐 하기 위한 뭐 드론의 뭐 범위를 설정해줘. 그러면 이게 클로드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클로드 자체의 이 철학이 인간의 인명살상에 대해서는 스스로 절대 결정하지 못한다는 게 박아져 있어서. 괜찮네. 네. 그렇게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계약이 해지되니까 여기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오픈 AI가 챗 GPT 만든 오픈 AI가 또 샘 알트만이 지금 완전 기회다시피 그럼 우리가 해줄게요 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미국인이나 전 세계 사람들의 이제 미움을 굉장히 사고 있고 뭐 다운로드 수에서 뭐 클로드가 뭐 챗 GPT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클로드 써야겠는데. 저도 뭐 쓰고 있죠. 쓰고 있어요? 아직 시장 규모는 한 10배 차이 날 거예요. 구독료가 얼마예요? 저는 무료 버전밖에 안 써봐요. 예. 그러니까 뭐 코딩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클로드를 쓰고 있는데 여하튼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전투 지휘하시는 분들이 그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전술적 결심 수립 절차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가지고 결심을 이제 그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내려야 되는데 이때 이제 죄송합니다. 목이 메네 장교 출신이라고 목이 메네. ROTC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간 참모들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뭐 이렇게 사회할 때 보시면은 어떤 지휘하시는 분 있고 뒤에 4명 쓰잖아요. 네. 그분들이 참모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오른쪽부터 S1부터 2, 3, 4 해가지고 작전 정보 뭐 이런 참모들이 쭉 쓰는 건데 이분들이 원래 그 지휘관을 도와서 결심 수립 절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이렇게 가면은 북한은 어떻게 갈까? 그 북한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나는 여기다가 그러면 참모를 하나 파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게 워게임 같은 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결심을 수립하는데 요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절차에서 우리가 뭘 하면 좋겠냐. 그러면 약간 이란이면은 이렇게 방어망을 했을 거다. 그럼 나는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것들을 여러 인공지능이 좀 도와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 미국 국방부가 원하는 거는 이제 얘네가 스스로 결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터미네이터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오픈 AI가 원래는 비영리 기관으로 출범을 했는데 이 팔러시를 어기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반대해서 나온 게 또 엔트로픽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그런 팔러시는 못한다. 그리고 요 대표가 최근에 또 미국 언론하고 또 인터뷰하면서 또 이슈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다리오 아모데이라고요. 이 전선에 이제 챗GPT가 오픈 AI가 뛰어들어가지고 이 사이를 파고 있어가지고 지금 요 인공지능계에서는 안 되겠는데 미국 저거. 국방부의 입장은 헬그세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은 당신들이 파는 거고 그러니까 총알을 파는 사람이 누구에게 총을 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 결정은 오직 미국 의회와 정부가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AI에게 어떤 자율살상 기능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AI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의 경쟁 국가인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은 뭐 그런 논리거든요. 결국은 이제 어떤 자본주의적 기술 패권 이것과 어떤 패권 전쟁 그다음에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철학이 맞물리고 있는데 그 핵심 그 만나는 지점은 AI가 스스로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그 팔란티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뭐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각종 이제 전방에 나가 있는 그 부대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보를 이제 그 인식하는 그 기계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전장의 상황 인식을 할 수 있게 전장 지도를 완성을 해줍니다. 팔란티어에서. 그러면 이제 전장 상황이 그냥 그대로 실시간으로 복구가 되는 거고 거기서 그러면 어디 먼저 때리냐, 타격 순위도 뭐 해주고 아니면 물류를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효율화해주는 거기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옛날에 그것보다는 지금 훨씬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지도자들 정말 완전히 괴멸시켰잖아요. 네, 최고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후계 받으니까 또 바로 또 축출했고 그때 사용된 그 AI 모델도 제가 그 성경 귀절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상하는데 주변의 민간인이 뭐 8명까지 죽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의 등급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뭐 7명까지 죽일 수 있다면 이건 자동으로 살상할 수 있고 12명이 죽는다면 이거는 이제 발사하지 못하고 드론에서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해답을 내놓을 사람 딱 한 명 있네요. 아놀드 슈왈제네거한테 악당 터미네이터도 해봤고 영웅 터미네이터도 해봤기 때문에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 정치 경험도 있으니까 한번 결론을 내라고 하면 어떨 거예요. 그래서 다 말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하고 아무튼 연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주 적임자긴 한데 연세가 조금 있으실 것 괜찮아 같아요. 아직 정정하더라고. 그나저나 이제 아까 그 LS 증권 이사하고 했던 인터뷰에서 또 이제 생각이 나서 결국 우리 경제한테 키가 되는 건 이란 공습의 악재는 많이 선반영이 됐다. 그분 주장은 오히려 AI 산업의 동향이 더 크다. 그런데 이제 그게 별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여지는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두 분도 동의를 하십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저는 동의하고. 왜냐면은 어차피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수요가 이제 좀 요 계기로 또 폭증할 거거든요. 그러겠죠. 폭증하면서 이렇게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관련 산업으로 또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의 하드웨어와 이런 것도 공급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파생 수요로서 안전한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단계적인 변동성은 이제 수급 요인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중요한 것은 3, 4년 전에 비해서 그때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AI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미중 패권 전쟁과 맞물려서 이제 미국의 이제 빅테크들이 AI 거의 투자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지만 그 투자 전쟁의 핵심 부품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실제 팔고 있는데 그 돈이 지금 올해는 100조 넘어갈 것이다. 150조 영업이익이 200조 할 거다가 지금 하이닉스만 해도 160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럼 가다가 그럼 뭐 여름쯤에 꺾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입도 선매 형식으로 올해 팔 걸 이미 HBM 같은 건 이미 다 계약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실적들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를 가지고 자산 시장이 오르고 있다. 여기까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염승환 이사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그 실체의 상단을 끌고 가고 있는 AI 그룹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애플이 우리는 뭐 좀 투자를 좀 줄이겠다든지 갑자기 구글에서 우리가 더 이상 구글이 아마존에 투자 이렇게 서로 교차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클로드 같은 경우도 아마존하고 구글에서 엄청 투자해 놓은 기업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이제 좀 줄이겠어 이런 식의 시그널은 시장에서 AI가 이제 힘에 붙이는구나 들어간 돈만큼 수익이 안 나는 시그널이 나왔구나 이런 경우가 이제 아주 악재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며칠 전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잘 된 인사다. 왜 또 그렇게 호평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되게 이상한 인사들이 조금 거명이 돼서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냥 순리에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이제 된 인사라고 보고. 여러모로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좋은 카드다. 이렇게 좀 그러면 보고 있고. 좀만 넓혀서 규제합리화위원회 3명의 부위원장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참 이해하기 좀 난해한 인사고 부위원장이 이제 3명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군대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제 전방 가면 3인조 행동이라는 걸 합니다. 네. 3명이서 다니라고 하거든요. 3명이서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3명이 다니면은 작당에서 월북하기는 어렵다. 아, 이유가 그거예요. 2명이면 작당에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3명은 뜻이 안 맞는다. 그래서 3명 3인조 행동 시키거든요. 야, 인간 불신에 기초하고 있구나. 아니 3명 마음이 안 맞아. 그래서 3인이 지금 뭐 여행도 3명 가면 꼭 한 명이 근데 하시고 3명을 못 보면 고스톱 칠 수 있는. 강파할 수가 없으니까 하려면 4명을 해야죠. 근데 여하튼 참 합의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합의하기 어려울 거다. 예, 저는 이제 박영진 의원도 뭐 지금 포지션 좋은데 네.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어색해 보여요. 원래 이제 박영진 전 의원 기용도? 예, 아니 박영진 의원 자체가 네. 지금 약간 뭐 중도에 뭐 약간 뭐 친기업적인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저는 좀 이게 어색하게 보입니다. 민노당 출신이죠. 아니 좀 잘 옷에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옷 입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병태 교수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왔다 갔다 몇 번 이렇게 뵀는데 이분이 뭐 약간 오른쪽에서 이제 활동하시던 이제 약간 스피커가 있는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규제 전문가인가? 그거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사실요. 삼성맨 한 명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 이제 기업 대표할 거고. 그러겠죠. 완전 기업 대표할 거고. 그러면은 뭔가 코멘트 넣어줄 사람 박영진 의원이 코멘트 좀 넣어줘야 되고. 예. 그리고 이분 제가 되고 나서 이병태 이렇게 쳐보고 관련 검색어를 한 몇 개 넣어봤거든요.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재명 대통령은 참 품도 넓으시다, 진짜. 진짜. 김 기자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원건 의원 원내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다들 고사를 하기 때문이죠. 큰 자리에 대해서. 그 이유는 역시 청문회 때문이고 저는 청문회법을 빨리 바꿔야 한다. 물론 야당에서 크게 반대하겠죠. 뭐 당신들이 여당일 때 유리하게끔 내각들 쉽게 선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거고 충분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젠가 보수도 집권할 것이고 이건 바꿔야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떤 장관은 5명 어떤 장관은 10명 물어가지고 10번째 후보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청문회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건 우리나라에서 진짜 좋은 관료를 중용하기 위해서는 청문회법을 고쳤으면 좋겠다. 좀 딴소리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른 이병태 교수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고 박영진 의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 이게 규제를 하자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규제를 풀자는 위원회고 기본적으로 모든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공무원은 규제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규제를 풀자는 위원회에 엄청나게 부총리급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규제 완화주의자들이 가는 것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박영진 의원에 대해서 조금 변명을 하자면 민노당 출신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노동자 계층에 대한 부채 의식을 지금도 안고 사는 사람이고 이제 몸이 안 좋잖아요. 암 보험금 나온 걸로 처음으로 차를 샀어요. 국회의원 때는 차가 나오니까 그랜저를 샀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얼마 전에 한국사 능력시험도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다. 그러니까 물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자본시장 우리 뭐 유치원 3법으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대기업들의 자본시장 개혁의 뭐 순환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꾸준히 개혁의 목소리를 내왔고 지금은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할까요? 네, 많이 입장이 바뀌었지만 저는 뭐 좋은 인사라고 봅니다. 3명의 부위원장의 면면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게 원래 이제 총리 산하에 있던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 합리화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서 대통령 직속으로 올린 거거든요. 올리고 총리급으로. 총리급이죠. 총리급으로 해준 거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것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네. 규제라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잘 어느 정권에서 규제 안 풀겠다고 풀리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규제라는 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지금은 뭐 9시 뉴스의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옛날 우리 9시 뉴스 할 때 선배들이 그랬다니까요. 너가 거기서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렇게 하는 순간 규제가 하나 또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규제라는 건 계속 만들어지고 굉장히 거대한 의지와 정책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규제 시정을 내야 되니까 규제 하나를 10개로 쪼개가지고 공무원들이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규제 이제 완화 실적을 내죠. 예, 쪼개가지고 네. 예, 그렇게 내고 그 뭐 MB 때 대불공단 가서 저 전봇대 뽑아야 된다. 그거하고 아직도 전봇대 아마 그 전봇대 아직도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요? 그거는 하나 뽑혔을 것 같아. 그거. 그 아직도 있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거 언제쯤 얘기야 그 얘기가? 예. MB 때 얘기잖아 그 얘기. 예, 그만큼 규제 완화라는 게 어렵고 왜냐면 그 뭐 쓸데없는 규제야 뭐 금방 없앨 수가 뭐 무슨 뭐 표시하거나 이런 것들 좀 없앨 수 있겠지만은 이게 그 이 규제 뒷면에는 또 보호받는 또 국민들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이익을 너무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된다. 뭐 그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요거까지 좀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3일부터 보험 판매 수수료 비교 공시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 그리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보험료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시간이 보세요?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1200% 룰이 적용되는데 1200%라는 건 제가 월 20만 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1200%니까 얼마예요? 240만 원. 그러니까 240만 1000%면 240만 원이 보통 설계사분들에게 이제 수수료로 1년 동안 간다? 1년 안에는 1200% 이상 이게 3000%인 상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줄여지고 있느냐? 이게 계속 늘어요. 너무너무 이 수수료가 많이 나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인센티브를 통한 보험 상품 판매가 너무너무 늘고 있다. 보험사 간에 또 GA 간에 그러니까 일반 이 독립된 보험 대리점 간에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제 푸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중도에 해지하는 비율 역시 급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보험 가입하고 있는 것에 제가 뭐 어림잡아 한 30~40%는 지인이 보험 설계사여서 네. 그냥 들어주는 네트워크지.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 기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보험을 이제 그 설계하시는 이제 분들이 여러 군데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규제가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들어가겠다는 건데 법인으로 돼 있는 이제 그 보험 대리점 여기 소속의 그렇죠. 설계사들이 있는데 이 법인들이 이제 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설계사들한테 이제 굉장히 좋은 높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과당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이제 이 계약자, 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도 많이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차익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내가 보험금 내줄 테니까 이거 들어줘. 그렇죠. 그리고 보험금 내주고 나중에 2년 있다 이제 해지하고 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 보험료는 많이 안 들어가고 이 드시는 설계사들은 이제 요거 좀 내주는 대신 아까 3,000% 하셨으니까 1,200%라는 게 1년치 보험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 내고 보험료 1년 내고 3,000% 가져가니까 1,800%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승환계약이라고 그 부당 승환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보험 든 사람한테 가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요거 든 보험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환승이네. 예, 환승, 부당 환승하는 거. 요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새 걸 들어주는데 똑같은 보험이야. 그 왜 그러냐면 1~2년 안에 해약하면 보험 설계사나 GA가 가져간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다시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만 3년 되면 37개월 차가 되면 환승 유도를 하는 게 업계의 아주 고질적인 관행이죠. 오늘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보험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보험사가 파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자, 우리 종신보험 유명한 종신보험 상품의 대부분이 3년 유지율이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신보험 가입하면 뭐 종신은커녕 3년도 유지를 못하는 게 현실인데 이것을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설계하면서 보험사는 과연 몰랐겠느냐. 그다음에 이것을 권하는 그렇죠. 보험 설계사분은 과연 내가 이거 2명한테 팔면 1명은 2년 안에 3년 안에 해지한다는 것을 모르고 권유하겠느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언제까지만 유지하면 된다고 뭐 미리 얘기해요. 우리 뭐 약간 그 케이블 TV 이런 거 보다 보면은 IPTV 보다 보면은 이제 보험 계약 이렇게 하면 누가 무슨 약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주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 설계사가 들고 와가지고 조그만 글씨 이거 여기다 사인하라고 그러면은 읽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인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설명이 좀 불안전하고 그래서 불안전 판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지금 먼저 드시는 요 보험 안 좋은 거다. 그리고 새로운 보험 드세요. 근데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게 부당수강 계획이라고 사실은 뭐 제재를 하는데 여하튼 그런 관행들이 되게 광범위해진 거는 이제 수수료 때문이다라고 이제 금융당국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를 1,200% 그러니까 보험료 1년치 이상은 못 가져가고 그거를 지금 처음에 너무 가져가니까 자꾸만 보험을 해제시키니까 이거를 7년 동안 나눠서 가져가라. 이제 그렇게 제도를 좀 바꾸는 겁니다. 예. 미국 같은 데는 설계사분들이 그 차곡차곡 쌓여서 2% 5% 수수료를 해서 은퇴하고도 받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자기들이 수수료 받는 고객 명단을 비싸게 팔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